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 그리고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독일 퀼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며 주로 심리학, 법, 직장 생활 등의 주제를 다룬다. 심리학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가 있다. 이런 요령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쓰든 아니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가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아이가 넘어져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에게 달려온 엄마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든가 뭐 별로 심하지 않네 혹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달래려고 든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부모는 달래려고 한 말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하다.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돕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가져야 될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화를 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성급한 선입견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가로막는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적절할까? 이런 물음을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다음 그 답으로 얻어진 태도를 연습하자.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를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 틀에 박힌 서랍 정리식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좋음 대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를 삼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그러나 자맹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렀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구두끈마저 풀려버렸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를 하듯 헐떡거리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에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쪽 겨드랑이가 땀으로 푹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서리치게 일어섰다.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털 거미가 침대 위의 천장에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스스로 실현하는 예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이런 식으로는 갈수록 모든 게 나빠질 따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어먹을 하루를 구출할 수 있을까? 하루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춰버린 덕에 푹신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길 수 있었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려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혹시 오수선을 맡기러 간 가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 준비를 하자.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땀이 잘 나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는 청신호이다. 저녁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을 미룬 건 역시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엉망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거미는 중국에서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자, 생각을 바꾸보니 어떤가? 사실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번째 하루는 리프레이밍을 통해 다시 해석된 하루이다.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 물구나무 서기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리프레이밍은 원래 가족 치료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낡은 테두리를 버리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열린다. 틀 바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프레이밍은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주의할 것은 이 방법을 충분히 의식해서 목표에 맞춰 활용해야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멋지게 꾸며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면 일단 떠오르는 감정 그대로 허락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제 해석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나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것일까? 이 상황에 숨겨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자.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발휘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어떤 야심찬 경영 컨설턴트가 우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이 영리한 청년은 몇 차례나 사업 제안서를 여러 기업에게 보냈으나 거절만 당했다며 절망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난처한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프레이밍 훈련을 받은 청년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일종의 훈련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거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감을 지키는 법을 익힐 수가 있다. 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진창에서 빠져나올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자. 이 고대 철학자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되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게 배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화는 어떤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을 무뎌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마케팅 제안서를 쓰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든, 방송에서 사회를 보든, 자동차 경주에 나가 운전을 하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 느꼈던 짜릿함은 곧 사라지고 만다. 습관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다. 습관화는 불편한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짜증스럽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여주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 한 그룹에는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다른 그룹은 그저 영화만 보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영화를 본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광고가 들어간 영화를 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되었다고 여겼음에도 말이다. 이런 원리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의 휴가를 한 번에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화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서 즐기는 전략을 써서 말이다. 부담스러운 일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 일을 끊어주면 습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부담감이 덜어진다.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다음은 점화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빠른 속도로 묻는다. 눈은 무슨 색인가? 흰색. 구름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얗게. 집의 맞은편 벽은 어떤 색인가? 흰색. 이제 결정적인 물음을 던진다. 암소는 무엇을 마시는가?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암소가 밀크를 마신다고 말이다. 말하자면 앞선 물음들은 점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얗다는 도식을 활성화시켰다. 이 도식으로부터 우리 뇌는 흰색의 액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크라고 답하고 만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단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점화는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어를 익히게 하지 않고 화면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듯 보여주었는데도 실험 결과는 똑같았다. 점화는 이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다. 평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출근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되뇌어보라. 편안하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예의 바르다. 만약 동료가 예전보다 당신을 호감으로 보게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가상의 편지를 쓴 다음 동료에게 그 편지를 교정하게 해보자. 연구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미리 배려나 공정함 같은 단어들로 점화되었을 때 실제로 함께 게임을 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를 댈 수 있는 한 많은 긍정적인 단어로 점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상대해 줄 게 틀림없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됨을 증명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청, 얼굴과 배의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피 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집약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보자.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 동료든 상사든 배우자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러면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이 곧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공감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남의 의견에 동조해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완전히 무해하며 심지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으며 보다 친근해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요점만 간추려보자. 집이나 직장 혹은 거리에서 상대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청과 찬성이 서로 다른 것이며 이해와 동의가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라. 머릿속의 가위를 떠올리라는 말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은 식욕을 끌어올린다. 근사한 음식을 떠올리고 그 향기를 연상하며 음식이 정중하게 우리에게 서빙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그런데 여기서 먹을 것을 상상하기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그 상상에 부채질을 하면 오히려 식욕을 잠재울 수가 있다.
머릿속에서 형형색색으로 상상을 꾸미며 모든 종류의 미각을 동원해서 상상해보자. 신선한 크림이 들어간 마르지판 초콜릿을 실제로 입에 씹어 먹으며 맛있게 꿀꺽 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실제로 덜 먹게 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연달아 30개의 초콜릿을 먹는 상상을 하게끔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단지 3개만 먹는 상상을 했다. 세 번째 그룹은 먹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초콜릿을 잔뜩 안기고 원하는 만큼 먹어보라고 했다. 결과는 이랬다. 상상하로 이미 30개의 초콜릿을 탐식한 사람은 진짜 초콜릿을 별로 먹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콜릿을 진짜 먹은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상상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는 이미 왜 즐거운 일일수록 짧게 해야 할까? 이 꼭지에서 알아본 바가 있다. 원인은 바로 습관화이다. 맛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처음 깨문 맛이 가장 좋으며 계속 먹을수록 맛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실험은 구체적인 상상만으로도 습관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실제로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상상한다면 그 일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다이어트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해 보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서 습관화가 학습 능력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 습관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 형태를 자동으로 익힐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그 시험 장소를 찾아가 자리에 앉아 실제 시험을 치르는 상상을 해보자. 이런 상상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실제 시험을 아주 노련하게 치를 수가 있다. 진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봉 수준이 상위에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 그리고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하긴 누가 평균이나 그 이하 수준을 바랄까? 이처럼 누구도 평균 연봉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연봉을 차라리 비밀에 붙이는 편을 택한다.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법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일도 벌어진다. 재판은 대개 처음부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양심 있는 변호사는 해와야 지는 재판이라며 의뢰인에게 포기를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의뢰인은 거의 없다. 법을 잘 모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자. 혹시 지금 나는 우월함의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런 물음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우리의 지갑을 지켜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우월함 환상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자신이 가진 우월함 환상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알아내고 다잡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말이지만 우월함 환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월함 환상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비겁한 겁쟁이가 숨어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우리가 문제 혹은 갈등 따위를 명확하게 의식하려고 들면 대개 잠재의식이 가로막는다.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믿어온 구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의 일의 연속인데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 틀이라는 습관에 한사코 매달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잠재의식은 구름처럼 편안하다. 잠재의식과 습관이 반항하는 곳,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리 나쁘겠어? 담배를 피우고도 90살 넘도록 산 사람 많잖아. 혹은 신년 결심이라는 것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한 방을 날려라.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이를테면 담배를 계속 피워서 폐가 니코틴과 타르로 시커멓게 변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물음을 던지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일종의 가격 비교를 하듯 어느 쪽이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하라. 콘크리트 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모든 것을 계속 달리게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해보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언가 실천에 옮길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 흔히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의식은 없는 의식이 아니라 숨어있는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특히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기암시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늘 다음과 같이 되뇌어라.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주문을 계속 걸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주를 상대로 소원을 빌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의 과정에 맞춰야 한다. 잠재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자기 암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폴커 키츠, 마누엘 투시, 그리고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독일 퀼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강연자이기도 하며 주로 심리학, 법, 직장 생활 등의 주제를 다룬다. 심리학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아주 다양한 일에 쓰면서도 이 질문만큼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임에도 말이다. 더불어 심리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가르쳐준다.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요령을 터득하면 우리 일상은 한결 더 편안하고 성공적일 수가 있다. 이런 요령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쓰든 아니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든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가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아이가 넘어져서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 엄마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이에게 달려온 엄마는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든가 뭐 별로 심하지 않네 혹은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달래려고 든다. 그러면 아이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진솔한 감정과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부모는 달래려고 한 말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너무 위험하다.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을 의식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심지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돕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성장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가져야 될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한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화를 내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성급한 선입견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가로막는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적절할까? 이런 물음을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다음 그 답으로 얻어진 태도를 연습하자.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정의 바다를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 틀에 박힌 서랍 정리식 생각을 떨쳐버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좋음 대 나쁨이라는 흑백 논리를 삼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그러나 자맹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렀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구두끈마저 풀려버렸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를 하듯 헐떡거리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의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쪽 겨드랑이가 땀으로 푹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서리치게 일어섰다. 주먹만한 그 개의 검은 털 거미가 침대 위의 천장에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스스로 실현하는 예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이런 식으로는 갈수록 모든 게 나빠질 따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빌어먹을 하루를 구출할 수 있을까? 하루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춰버린 덕에 푹신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길 수 있었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려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혹시 오수선을 맡기러 간 가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 준비를 하자.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땀이 잘 나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다는 청신호이다. 저녁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을 미룬 건 역시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엉망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거미는 중국에서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자, 생각을 바꾸보니 어떤가? 사실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 이 두 번째 하루는 리프레이밍을 통해 다시 해석된 하루이다. 프레임이란 사고방식이나 느끼는 방식의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함이란 뜻의 리프레이밍은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 물구나무 서기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리프레이밍은 원래 가족 치료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별 볼 일 없는 그림이라도 액자의 테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낡은 테두리를 버리면 전혀 새로운 일상이 열린다. 틀 바꾸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프레이밍은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곧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주의할 것은 이 방법을 충분히 의식해서 목표에 맞춰 활용해야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저 멋지게 꾸며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충분히 의식하자. 부정적인 느낌일지라도 허락하고 받아들이자. 그것은 나 자신의 일부이며 내 인생의 일부분이다. 그런 다음 사건을 리프레이밍하고 바꾸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자질구레한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흥분하기보다 리프레이밍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면 일단 떠오르는 감정 그대로 허락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제 해석은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자. 첫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면 이 말에 한마디만 덧붙여라.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이라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엄청나다. 둘째,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것일까? 이 상황에 숨겨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물음이 불러일으키는 영향으로부터 영감을 얻자. 그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물음이 발휘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어떤 야심찬 경영 컨설턴트가 우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이 영리한 청년은 몇 차례나 사업 제안서를 여러 기업에게 보냈으나 거절만 당했다며 절망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난처한 상황이 이해가 됐다. 그러나 우리에게 리프레이밍 훈련을 받은 청년의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일종의 훈련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거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감을 지키는 법을 익힐 수가 있다. 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진창에서 빠져나올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자. 이 고대 철학자는 핵심을 꿰뚫고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습관화는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되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게 배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화는 어떤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극을 무뎌지게 만든다. 직장에서 마케팅 제안서를 쓰든, 수술실에서 집도를 하든, 방송에서 사회를 보든, 자동차 경주에 나가 운전을 하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익숙해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든 처음 할 때 느꼈던 짜릿함은 곧 사라지고 만다. 습관화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습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다. 습관화는 불편한 일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짜증스럽고 지루한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불편한 자극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고 신나는 일일수록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자주 끊어서 한다. 이렇게 끊어줌으로써 습관화로 인한 무뎌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보여주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 한 그룹에는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었고 다른 그룹은 그저 영화만 보았다는 점이다. 나중에 영화를 본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광고가 들어간 영화를 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광고 자체가 방해가 되었다고 여겼음에도 말이다. 이런 원리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기쁨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의 휴가를 한 번에 통째로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휴가 초기에는 좋겠지만 습관화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휴가 첫날을 많이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연차를 짧은 단위로 나누어서 즐기는 전략을 써서 말이다. 부담스러운 일에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 일을 끊어주면 습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습관화 활용 전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부담감이 덜어진다.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짧게 끊어서 하고 지겨운 일일수록 단번에 끝내라. 다음은 점화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빠른 속도로 묻는다. 눈은 무슨 색인가? 흰색. 구름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얗게. 집의 맞은편 벽은 어떤 색인가? 흰색. 이제 결정적인 물음을 던진다. 암소는 무엇을 마시는가?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암소가 밀크를 마신다고 말이다. 말하자면 앞선 물음들은 점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얗다는 도식을 활성화시켰다. 이 도식으로부터 우리 뇌는 흰색의 액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밀크라고 답하고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단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점화는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어를 익히게 하지 않고 화면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듯 보여주었는데도 실험 결과는 똑같았다. 점화는 이처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본 태도를 갖게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다. 평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출근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되뇌어보라. 편안하다, 유쾌하다, 재미있다, 예의 바르다. 만약 동료가 예전보다 당신을 호감으로 보게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단어들로 가상의 편지를 쓴 다음 동료에게 그 편지를 교정하게 해보자. 연구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미리 배려나 공정함 같은 단어들로 점화되었을 때 실제로 함께 게임을 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중요한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를 댈 수 있는 한 많은 긍정적인 단어로 점화시켜라. 그러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상대해 줄 게 틀림없다. 웃음은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웃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의학은 웃음을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그렇다. 웃음은 건강하다. 과학은 웃음이 많은 질병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됨을 증명했다. 만족감의 상승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질병을 예방한다. 더 나아가 웃음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횡격막과 목청, 얼굴과 배의 근육 등을 강화한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보다도 혈압을 끌어올려 피 속의 산소량이 풍부해지게 만들고 하복부 영역에서 일종의 마사지 효과를 낸다. 특히 웃음은 통증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 모든 현상은 이른바 안면 피드백 이론으로 집약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우리의 감정 체험이
얼굴 표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웃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막힌 농담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표정은 느낌 체계와 직접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은 굳이 따라 웃을 필요가 없다. 입꼬리만 올려줘도 우리 두뇌는 좋은 느낌을 절로 만들어낸다. 이런 효과는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입술 모양을 미소 지을 때처럼 만들어보자.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이런 표정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다. 웃음과 기쁨이 강한 전염성을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 동료든 상사든 배우자든 당신이 마주하는 상대방은 당신의 웃음과 미소에 그대로 화답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친절하며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만남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꾼다. 그러면 이런 친절함, 상냥함, 공손함, 존중 등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신 자신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것이 곧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공감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힘들어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남의 의견에 동조해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완전히 무해하며 심지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으며 보다 친근해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요점만 간추려보자. 집이나 직장 혹은 거리에서 상대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청과 찬성이 서로 다른 것이며 이해와 동의가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라. 머릿속의 가위를 떠올리라는 말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자. 맛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은 식욕을 끌어올린다. 근사한 음식을 떠올리고 그 향기를 연상하며 음식이 정중하게 우리에게 서빙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실제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인다. 그런데 여기서 먹을 것을 상상하기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그 상상에 부채질을 하면 오히려 식욕을 잠재울 수가 있다. 머릿속에서 형형색색으로 상상을 꾸미며 모든 종류의 미각을 동원해서 상상해보자. 신선한 크림이 들어간 마르지판 초콜릿을 실제로 입에 씹어 먹으며 맛있게 꿀꺽 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실제로 덜 먹게 된다는 것은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연달아 30개의 초콜릿을 먹는 상상을 하게끔 했다. 두 번째 그룹은 단지 3개만 먹는 상상을 했다. 세 번째 그룹은 먹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초콜릿을 잔뜩 안기고 원하는 만큼
먹어보라고 했다. 결과는 이랬다. 상상으로 이미 30개의 초콜릿을 탐식한 사람은 진짜 초콜릿을 별로 먹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콜릿을 진짜 먹은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상상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는 이미 왜 즐거운 일일수록 짧게 해야 할까? 이 꼭지에서 알아본 바가 있다. 원인은 바로 습관화이다. 맛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처음 깨문 맛이 가장 좋으며 계속 먹을수록 맛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실험은 구체적인 상상만으로도 습관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실제로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상상한다면 그 일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다이어트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해 보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서 습관화가 학습 능력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 습관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 형태를 자동으로 익힐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그 시험 장소를 찾아가 자리에 앉아 실제 시험을 치르는 상상을 해보자. 이런 상상 훈련을 충분히 한 사람은 실제 시험을 아주 노련하게 치를 수가 있다. 진짜 시험을 치르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봉 수준이 상위에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능력과 업적, 그리고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하긴 누가 평균이나 그 이하 수준을 바랄까? 이처럼 누구도 평균 연봉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연봉을 차라리 비밀에 붙이는 편을 택한다.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법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일도 벌어진다. 재판은 대개 처음부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양심 있는 변호사는 해와야 지는 재판이라며 의뢰인에게 포기를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의뢰인은 거의 없다. 법을 잘 모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자. 혹시 지금 나는 우월함의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런 물음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우리의 지갑을 지켜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우월함 환상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자신이 가진 우월함 환상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알아내고 다잡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말이지만 우월함 환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월함 환상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비겁한 겁쟁이가 숨어 있다. 잠재의식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이 깨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우리가 문제 혹은 갈등 따위를 명확하게 의식하려고 들면 대개 잠재의식이 가로막는다.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믿어온 구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의 일의 연속인데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본 틀이라는 습관에 한사코 매달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한다는 환상에 빠진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잠재의식은 구름처럼 편안하다. 잠재의식과 습관이 반항하는 곳, 바로 그곳에 길이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리 나쁘겠어? 담배를 피우고도 90살 넘도록 산 사람 많잖아. 혹은
신년 결심이라는 것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그럼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에 한 방을 날려라. 먼저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이를테면 담배를 계속 피워서 폐가 니코틴과 타르로 시커멓게 변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물음을 던지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일종의 가격 비교를 하듯 어느 쪽이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생각하라. 콘크리트 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그냥 모든 것을 계속 달리게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공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해보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언가 실천에 옮길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 흔히 잠재의식을 무의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의식은 없는 의식이 아니라 숨어있는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특히 잘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른바 자기암시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하라.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늘 다음과 같이 되뇌어라. 내 자유의지로 지금부터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주문을 계속 걸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주를 상대로 소원을 빌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의 과정에 맞춰야 한다. 잠재의식에는 갈등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해결책이 가득 쌓여있다. 다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자기 암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해결책을 차례차례 풀어내어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